안녕하세요. 발표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메이저의 겨울이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했고요. 학원 전반적인 시스템하고 그리고 겨울방학 때 저희가 어떻게 진행할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아실 테지만 제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트, 세 번째는 이제 집에서 수행하는 과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먼저 수업은 2시간 30분 진행이 되고요. 과제에 대한 오답 점검, 그리고 과제를 했던 것 중에 잘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나 좀 간단한 계산 실수는 제외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나 또는 이제 풀었는데 좀 찝찝한 것들,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점검이 끝나면 개념 설명, 그리고 같이 개념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문제 풀이를 좀 진행을 합니다.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간단한 문제들이나 이제 아주 초급 단계의 응용은 자리로 돌아가서 각자 해결을 해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면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테스트 시간도 총 2시간 3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이전 과제분에 대한 테스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실은 지금 어머님들 앉아 계시는 이 자리가 바로 이제 학생들이 테스트를 보는 공간이고요. 테스트실은 항상 앞자리에 조교 선생님께서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면서 학생들 관리나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테스트가 끝나면 채점을 바로 진행해서 오답을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풀어보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90점 이상 통과, 그리고 90점 미만은 이제 오답, 80점 이하는 오답 후 재시험, 이런 식으로 테스트에 관련한 내용들도 깐깐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 과정까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건데요. 집으로 돌아가서는 학원에서 같이 수업했던 내용들,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과제, 그리고 과제에 대한 오답 정리,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업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는 자기주도 학습을 좀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개념을 스스로 설명하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PPT 보시면 여기 좀 익살스러운 사진 하나 넣어놨는데, 아인슈타인 사진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중에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어렵고 고차원적인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쉬운 말로 전문적인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정확한 용어를 쓰고, 저희는 이제 정확한 수학적인 용어를 쓰고 정확한 개념을 써서 설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개념을 자신만의 언어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제 그 내용 혹은 그 개념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이 직접 개념을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정리하고, 또 이제 앞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틀린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그 자리에서 내용을 보충해주고, 중요한 내용인데 학생이 좀 설명을 덜 했다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세를 주고,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다 싶으면 그 부분은 좀 덜어주고 하는 식으로 완급 조절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남들이 하는 걸 볼 때보다 내가 직접 저 사람을 따라서 하려고 할 때 그때 느껴지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이제 돌아가면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학생들과 개념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라고 하긴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좀 모르는 개념, 어색한 개념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장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강사가 학생들 개개인하고 1대1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1대 다수업에서는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들까지도 좀 더 집중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친구는 계속 틀리는 부분이 문제 이해에 대해서 잘 못해서 틀리는구나 라는 거를 좀 더 쉽게 파악하고, 혹은 이 친구는 문제 이해나 개념에 대한 이해는 뛰어난데 항상 이 부분에서 걸리는구나 하면서 학생들마다 조금씩 부족한 부분, 잘하는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와 맞물려서 학생의 능력에 따라 혹은 학생의 장단에 따른 교재 선정, 그리고 과제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력 편차가 나는 학생들에게 모두 일률적으로 똑같은 과제를 부여하게 되면은 어떤 학생은 지루해하고 과제를 푸는데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과제를 푸는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수조차도 있어요. 어떤 학생은 또 반대로 과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학생이 앞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학생의 실력에 맞는 과제 그리고 교재 선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선생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좀 선생과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능동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를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예전에 학원을 다녔을 때 경험과도 좀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녔던 시절에는 사실 학교에서 야자를 강요했던 마지막 세대예요. 학원에 다닐 수 있는 친구들도 반에서 1, 2, 3등 이런 친구들까지만 학원에 보내도록 야자를 빼주고, 그냥 나머지 한 3, 40명 되는 친구들은 강제로 학교에 남아서 그냥 야자를 했거든요. 선생님한테 질문하러 가져가면은 선생님은 내가 왜 이거를 몰랐는지 어디서 막혔는지 잘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면서 마치 살아있는 해설지의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 벽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한데 선생님은 너무 당연하지 않냐라면서 그냥 설명 없이 넘어가길래 처음으로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약간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내가 멍청한 건가? 아니면 저 선생님이 이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건가? 하면서 약간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게 결국에 나는 학교 선생님을 그냥 인간 해설지로 쓰고 있는 건가? 나는 저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좀 배우고 싶은데 저 선생님은 뭐 나한테 그냥 문제 풀이, 요 단랑 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만 알려주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굉장히 좀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마음먹은 게, 나는 해설지는 되지 말자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러 가져올 때도 물론 이제 간단한 실수 이런 것들이야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고쳐주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이 있으면 저는 항상 옆에서 저는 이제 괴롭힌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좀 괴롭히는 편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아니면 자기가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업할 때 실제로 학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학원에 등원할 때마다 작성하는 학습 현황 파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날짜가 써 있고 그날 수업한 내용, 그리고 오른쪽에는 과제, 밑에는 그날 본 테스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매 수업마다 기록을 해서 이제 학생들도 확인할 수 있고, 저도 이제 학생들 현황들을 확인하면서 이때는 이런 것들을 했고 점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 좋겠다. 학생하고 선생 스스로 둘 다 그 학생에 대한 현재 상황을 잘 확인할 수 있는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학습 현황 파일의 내용은 수업마다 이제 이렇게 카톡으로 전달이 되고, 과제나 이런 것들, 테스트 결과 같은 것들도 이제 어머님들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테스트인데, 테스트 관련해서는 뭐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중학교 1학년 갓 올라온 친구들이나 아직 중학교 2학년이 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시험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해놓고 시험을 본다는 게 상당히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제 생각에 저희는 수학자를 길러내는 학원이 아니잖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는 게 수학 시험이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의 문제풀이는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의 중요성은 뭐 이 정도로만 말씀드려도 어머님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학생들 스스로에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다항식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문제를 풀어봤더니 이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네? 이 문제는 내가 충분히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학생들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시험이라는 환경 자체에 좀 더 익숙해지는 데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제한 없이 그냥 천천히 루즈하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과는 천차만별이죠. 세 번째는 이제 학생 스스로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시간 관리에 좀 더 익숙해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스트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첫 번째 메이저 테스트라고 불리는 거는 테스트 난이도가 총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 기본, 응용, 심화 이렇게. 얘는 이제 센 기준으로 문제를 새로 편집해서 만든 4가지 종류의 테스트고요. 각 단원별로 학생들의 실력에 맞게 테스트를 보게 해서, 예를 들어 응용 테스트를 봤는데 응용 테스트를 다 맞았다. 그러면 그 친구는
해당 단원의 응용 테스트 다음 단계, 심화 단계 문제들을 풀어보면은 이 친구가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좀 더 판단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응용 테스트를 풀었는데 10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 맞았다. 그러면 이제 단계를 낮춰서 기본 문제로 돌아가서 풀어보고 이 친구가 어디가 잘 안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린라벨 테스트. 그린라벨 테스트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입니다. 메이저 테스트보다는 난이도는 조금 낮은 편인데, 그래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들로만 구성된 문제들이어서 풀어봄직한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총괄평가는 이제 학생이 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 총괄평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메이저 테스트는 이제 각 단원별로 나뉘어져 있는 데 반해서 총괄평가는 지금 보시다시피 중3 1학기 고등수학 3 이렇게 한 개 과정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고, 사실 난이도 자체는 메이저 테스트의 심한 난이도보다는 조금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내용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진단평가인데요. 진단평가는 입학 테스트로도, 진단평가가 제가 느끼는 난이도는 사실 진단평가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메이저 테스트의 가장 어려운 문제보다도 더 어렵다고 느껴져요. 진단평가는 보통 25문항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난이도는 가장 쉬운 난이도부터 갈수록 올라가는 난이도, 다양한 난이도를 두루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진단평가를 통해서도 그 학생이 해당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주간 테스트. 주간 테스트는 이제 학생들 내신과 관련한 대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내신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는 특정한 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자,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해서 네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줄래?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 되게 머뭇거리게 돼요. 그때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이 내용들을 발판으로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든 테스트고요. 다음 수행평가 테스트도 있는데, 이건 이제 학교 수행평가를 대비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행평가 주로 이제 서술형 수행평가를 많이 보죠.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세분화해서 테스트를 다양하게 준비를. 테스트가 끝나면 틀린 문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오답 페이퍼를 학생들한테 줘서 오답 페이퍼에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그 자리에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답 페이퍼도 보시면 각각 문제 번호를 사용을 하고, 보시면 다시 풀었는데 맞은 문제가 있죠. 다시 풀었는데 또 틀린 문제, 그리고 다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고쳐서 맞은 문제, 이런 식으로 테스트의 오답은 굉장히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편이라서 한 번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2번, 3번이고 계속해서 좀 고민해보고 본인 스스로 문제를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좀 강제적으로 좀 푸시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 관리까지 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집에서 이제 학생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요. 첫 번째는 개념 복습,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 복습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과제에 대한 오답 정리. 여기까지 해오는 게 이제 집에서 학생들이 할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이제 복습 방법은 집에서 일단 1시간 반, 2시간 분량의 과제를 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과정 또는 이제 중등 3학년 이상의 과정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공부 시간이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매일 좀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이게 하루에 2시간이라고 해서 오늘 4시간 하고 내일 쉬고 또 모레 4시간 하고 그 다음날 쉬고, 이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2시간씩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본인이 알고 있고 본인이 외운 개념으로만 문제를 풀도록 저는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시키고 있거든요. 어머님들께서도 집에서 이제 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 앞으로 뒤적거리면서 문제를 푸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과제 풀이가 끝나면 채점을 하고, 채점한 다음에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이 과정도 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틀렸는데 정말 몰라서 틀린 건지, 순간 착각으로 틀린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지표도 되고요. 틀린 문제를 그냥 그대로 전부 다 들고 와버리면 내가 진짜 궁금했던 게 뭔지, 내가 진짜 몰랐던 게 뭔지를 본인 스스로도 까먹게 돼요. 그래서 채점이 끝난 다음에 빠르게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이거는 내가 설명 없이도 고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은 빨리빨리 쳐내고, 이거는 내가 풀었지만 좀 궁금하다, 혹은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것들만 좀 솎아내서 가지고 와서 수업 시간에 같이 이야기해보는 이런 과정이라서 저는 세 번째 과정까지 온전히 다 되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방학 때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겨울방학 시간표는 안내문에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겨울방학 때 학생들마다 방학 로드맵을 작성을 하도록 해요. 겨울방학 한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먼저 학생별로 지금 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끝낼 수 있겠다라고 제가 일방적으로 정해주지는 않고 학생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서 요 정도까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같이 하나씩 작성을 합니다. 일단 큰 굵직굵직한 목표들을 먼저 정해놓고 각각에 대해서는 각 월별로 세부 계획을 또 다시 수립을 합니다. 이제 한 과정 내에서 여러 개의 단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각각의 단원들이 언제 어떻게 완료가 되었는지, 또 교재별로는 어떻게 완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학생들이 한 칸 채웠네, 한 칸 채웠네 이런 것들이 또 나름 성취욕을 좀 자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온전히 잘 되고 있구나,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처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도 좀 확인하고 어머님들께도 이런 상황을 같이 좀 공유를 해서 학생들이 지금 방학 동안에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학 동안의 학습 계획을 한눈에 좀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날짜별 세부 수업 내용을 본인 스스로도, 학생들 스스로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요 관련된 내용들을 매주 이제 어머님들께 발송을 해서 학생들 진도 현황이나 학습 현황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방학 일정은 저희 2022년 1월 3일부터 약 8주 정도 진행이 됩니다. 8주를 꽉 채우지 못하고 하루 이틀 정도 비는 시간이고요. 요 8주 동안은 이제 오전, 오후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표 참조하셔서 학생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이죠. 내년 1월 8일에는 동기부여 강연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적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고요.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연사는 고려대학교 20학번 이제 학생이 직접 와서 선배가 알려주는 공부법이라는 내용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동기부여 강연을 해줄 거예요. 가능하면 저는 학생들 와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와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지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의 시행착오를 좀 줄여나갈 수 있으니까 좀 와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힘들 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잘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편하게 그냥 선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듣고 또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복습. 물론 이렇게 학생들이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 있긴 있거든요. 정말 잘하는 학생들. 그냥 한번 알려주면 그냥 다 아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사실 되게 소수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많지 않습니다. 한 3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 복습이 정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뭐 수학상을, 센 수학을 한번 배웠다. 한번 이렇게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진도를 계속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학생은 단언컨대 수학상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학생을 본 적도 거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3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한 그 학생도 한 번의 학습으로 모든 게 만들어지는 학생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 학생들조차 그랬던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법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법 책들도 되게 많이 보고 공부법 강연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합격수기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서 다 읽어보고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복습에 있었어요. 복습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일수록 복습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강성태 아세요? 뭐 공부의 신 강성태, 그리고 고승덕 변호사.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공부 가장 잘했던 분인 것 같은데, 고승덕 변호사가. 근데 이런 분들도 최소한 복습을 한 10번 정도 했대요. 최소한 이런 분들도, 이런 대단한 분들도 10번씩 복습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한두 번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뭐 한두 번 봐도 뭐 90점 이상? 뭐 중학교 때 A? 뭐 이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받는다? 그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거를 못해요. 이걸 못하는 이유는 자기 공부 시간이 적어서. 학생들이 학원은 되게 열심히 잘 다니거든요. 숙제도 잘해요.
학원 다니고 성실한 학생의 경우에는 숙제를 잘하거든요. 숙제를 하지만 복습 10번 하기 이렇게 내주는 학원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번을 온다고 해도 이번 주 내내 이것만 10번 볼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수학상을 다 배웠는데 그 다음 달에 또 수학상하고 그 다음 달에 또 수학상하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제 말 이해하시죠? 학원 시스템 내에서 사실 이렇게 10번씩 복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성공한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복습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복습은 그냥 완벽하게 알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횟수가 틀리겠죠. 어떤 사람 좀 똑똑한 사람은 5번 정도만 복습해도 충분할 수 있고 저 같은 보통 사람은 최소한 한 10번 정도를 봐야 완벽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완벽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어떤 문제를 언제 어느 때 누가 물어봐도 항상 맞출 수 있는 상태, 저는 이걸 완벽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가 갖춰지면 언제 어느 때 시험을 봐도 항상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이런 분들처럼 좋은 성과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저는 나름의 딜레마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복습을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되게 많이 시키는 편이거든요. 제가 보통 한 4번이나 5번 정도까지 복습은 시키는데 제가 학생을 하루 종일 이렇게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7일씩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정도가 한계치더라고요. 한 4번, 5번 정도. 물론 이 정도만 해도 100점이 나오거나 뭐 한 95점 이상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잘하는 학생들은 뭐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너무 많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걸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좀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스터디 카페까지 만들게 된 거예요. 원래 저희 그 방학 때마다 메이저에서도 뭐 이렇게 9 to 6나 뭐 9 to 10 뭐 이런 거를 시키거든요. 분당에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저희는 테스트실이 있으니까 그냥 공부를 그냥 신청자 따로 받아서 공부를 따로 계속 시켰어요. 근데 이거를 성실하게 한 학생들은 정말 엄청난 성과가 났어요. 물론 저는 알고 있었죠. 이걸 성실하게 하면 잘 될 거라는 거 저를 알고 있었는데 학생들은 이렇게 해보고 나서 아 진짜 이렇게 하면 정말 변화가 생기는구나 하고, 학생들은 본인도 힘들긴 하지만 되게 성과가 좋으니까 기분 좋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게 된 거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부 곡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번이나 2번 정도 이렇게 복습을 했다. 그럼 이 정도 수준에서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 정도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현재 점수가 고등학생의 기준으로 한 70점 정도 나왔다. 그럼 한두 번씩 보면 그냥 계속 70점인 거예요. 근데 이게 100점이 나오려면 이 정도 양에다가 그냥 70점이니까 30%만 더해서 이만큼 한다고 100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산술적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70점 받던 학생이 100점이 나오려면 지금보다 공부량이 한 3배는 높아야 돼요. 최소한 3배. 이 학생들이 한 2번에서 한 3번 정도 복습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 학생들은 한 10번 정도 복습을 해야 100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쩌다 한번 100점 받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봐도 100점 받을 실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은 정말 간단하게 아 이건 실수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실수하는 상태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95점에서 97점 정도 되는 상태. 그러니까 운 좋으면 100점 맞고 보통 때는 1개 정도 실수하고 이 정도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들보다는 한 2배 정도 공부한 거죠. 근데 얘보다 2배 정도 공부를 해야 100점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학습량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죠. 저는 학생들을 오랜 기간 이렇게 지도를 했고 많은 학생들을 보고 최근에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면서 되게 장시간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성과가 잘 나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과학고 학생이나 아니면 과학고 갈 수준의 서울대 갈 수준의 그런 학생들은 그런 장시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좀 이렇게 장시간 공부하는데 익숙지도 않고 좀 어려워하거든요. 1시간, 2시간 공부하면 더 이상 좀 하기 좀 힘들어하고, 근데 그 학생들은 그냥 와서 그냥 쭉 공부하는 게 되게 좀 익숙해진 상태예요. 5시간, 6시간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고 밥 먹을 때 외에는 거의 자리를 비우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학생이 그런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0번 공부하면 누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뭐 서울대 갈 학생, 과학고 갈 학생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할 수 있냐 없냐 싸움이에요. 사실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머리가 좋냐 안 좋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머리 좋은 학생이 이 정도 공부해서 100점 맞는다면
그냥 그 학생보다 한 2배 정도 하면 나도 그 비슷한 성취는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본 학생은 앞으로 뭐 우리가 대학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도 이런 끈기가 있으면 그 무엇이든 다 도전을 해서 좋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뭐 어른들도 되게 많이 가르치는데 그거를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거를 이거를 계속 적용을 하면서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 고민은 이제 여기에 있죠. 어떻게 해야 10번을 복습을 학생들을 시킬 수 있을까? 이만큼의 공부량을 갖고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스포츠에 되게 관심이 많고 달리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옛날에는 3시간에 들어오는 게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3시간 안에 들어왔죠. 마라톤이 처음 생긴 게 그 전쟁을 통해서 뭐 이겼다 얘기해주러 이렇게 뛴 거기에서 비롯됐잖아요. 아테네에서. 그분은 1박 2일 동안 뛰고 마라톤을 뛰고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20시간 동안 뛰고 죽었는데 3시간을 뛰었는데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근데 또 시간이 한 10년 정도 흘려서 한 2시간 반 정도 이제 들어갔죠. 이제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한 1시간대 2시간 정도에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혼자 자기만의 의지만으로 달리기 열심히 한다고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스포츠 선수도 그 어떤 엘리트 선수도 코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코치가 필요해요. 감독이 필요하고 코치와 감독 그리고 프로그램 여기에 좀 핵심이 있는 거죠. 이분들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관리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뭐 그냥 간단한 얘기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치면 내가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되는 거를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하루는 할 수 있겠지만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그 다음날도 하고 이거는 스스로의 의지로는 사실 쉽지가 않죠. 사실 무리수죠. 거의 불가능하죠. 100명 중에 1명 성공할까 말까 하죠. 하지만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으면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자기가 하는 거는 내가 힘들면 쉽게 접을 수 있지만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생각을 섞지 않으면 행동할 수 있거든요. 시키는 대로. 코치와 감독이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코치와 감독 없이 성과 내는 사람은 스포츠맨 중엔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엘리트들도 다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제 뭐 대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그 대통령 본인의 스스로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당과 기획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과 조율을 바탕으로 정해진 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대통령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되고 나서 정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게 가장 저는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교육업계에 있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사실 서리풀 스터디 카페고 스터디 카페는 사실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모델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여기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보다 핵심에 다가간 공부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원에서는 학을 담당하죠. 학습에 있어서 학을 담당하고 습은 주로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학이 만약에 제 생각에 가르치는 게 10%라고 생각을 하면 습이 9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성과는 이 습이 좌우하거든요. 익히는 거, 복습하는 거.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가정에서 본인의 의지에 맡기니까 자꾸 어머니랑 트러블도 좀 많이 나고 그리고 핸드폰 관리, 게임 관리 이런 게 사실 너무 힘들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잘 되는 학생이 사실 우등생이죠. 알아서 잘 되는 학생이. 근데 학원에서 이것까지 생각을 해줬으면 하고 바라지만 사실 학원에서는 시간 제한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학원도 한 10시간씩 학생을 관리해주는 학원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되게 힘든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담아서 제가 서리풀 스터디 카페를 만들고 서리풀 클래스라는 과정을 만들게 됐어요. 여기서 되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되게 좌석, 전경 사진을 좀 안 넣었어요. 여기 이렇게 좌석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티칭은 뭐 필요하면 하긴 하지만 사실 티칭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라서라기보다도 공부 시간 확보가 전적으로 좀 되게 적거든요. 그게 부족해서 그런 거라서 제가 여기서 지켜보고 특별히 하는 일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나, 딴짓을 하고 있나, 졸고 있나
핸드폰은 뭐 여기서 이렇게 다 관리를 하거든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학생들이 딴짓을 하거나 뭐 할 수 없으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소리풀 스터디 카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되게 좋아해요. 되게 멀리서도 오거든요. 심지어 그 과학고 다니는 어떤 학생은 집이 반포 쪽에 있다가 이제 구반포 쪽에 재건축하잖아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학교 앞으로 이사를 가려다가 서리풀 다니기 위해서 가까운 데로 또 다시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게 그 학생들은 알거든요. 자기 의지에 기대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오면 저절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뺄셈의 공간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전자기기는 애초에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강의 듣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스터디 카페에 가면 학생들이 대부분 노트북 펴놓고 인강 듣거든요. 저는 강의 듣는 게, 인강 같은 강의 듣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 저의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사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공부하는 거라면 메가스터디 강의 100시간 들은 학생이 10시간 들은 학생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손으로 내가 공부한 것만 진짜 공부잖아요. 그죠? 어머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강의를 100날 들어봤자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학생이 얼마만큼 공부를 할 수 있냐, 이게 가장 핵심이 있거든요. 신진 선생님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5시간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 뭐 학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공부 얘기하는 거고. 이건 정말 최소한이고요. 정말 최소한. 그러면 최상위권 학생이 돼야 된다고 치면 제 생각에 정말 적어도 5시간에서 7시간 정말 잘하고 싶다 하면 한 10시간씩은 자기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를 할 수 없다면 사실 스카이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적게 하고 간 학생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미니멈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힘들죠. 사실 힘들죠. 근데 강의 듣는 거 쉽죠. 누구나 할 수 있고. 쉽고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어렵지만 아무나 할 수 없지만 이걸 해내는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중점을 두는 거는 항상 이 부분입니다. 이거보다 저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운 공부지만 그게 진짜 공부예요. 나머지 공부는 다 가짜예요. 그걸로 이렇게 성적이 갑자기 오르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를 기준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는 현실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학생이든 저는 집에서 공부가 가장 잘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집에서는 내가 놀 거리가 너무 많아요. 또 주변에 유혹거리도 너무 많고 먹을 것도 너무 많고 내가 공부하기에 최적화되겠다기보다는 내가 편하게 있기에 최적화돼 있거든요. 공부만 하면 사실 배가 고프거든요. 공부만 하면 배가 고프고 배고파서 뭘 먹으면 졸립고 졸리면 자고 사실 이런 거에 좀 반복이잖아요. 이러다가 공부를 못하는 게 대부분인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집중력이 가장 좋은 건 공복이에요. 공복. 배고플 때 공부가 잘 됩니다. 물론 힘들긴 하지만 배고픈 건 잠깐이잖아요. 그 시기를 지나면 공부가 훨씬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 참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밥 안 먹이고 공부시키는 건 아닌데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집에 있으면 계속 간식 같은 걸 먹게 되니까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방학 때 서리풀 클래스라는 거를 운영을 하는데 제가 직접 담임을 맡아서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 메이저 오전 수업도 다 뺐거든요. 항상 방학 때마다 오전에 수업했는데 이번에는 서리풀 클래스에 9시부터 관리를 할 예정이에요. 정원은 20명이에요. 이미 좀 많이 차서 몇 명 남지는 않았는데 이 학생들은 제가 방학 전반에 걸쳐서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1월과 2월에 전체에 걸쳐서 관리를 할 거예요. 인원수가 20명이니까 제가 이 정도 인원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 이상은 제가 관리할 수 없어서 정원은 지킬 거예요. 무단 결석이나 학습 태도가 불량한 학생은 과감히 탈락시킬 겁니다. 대기하던 학생을 우선적으로 또 선발을 해야 될 테니까 저는 이렇게 20명 되는 학생을 앞으로도 계속 관리할 생각이에요. 과감하게 탈락시킬 거예요. 이 학생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한 명의 자리를 막는 거니까 2달 동안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게 얘네들은 정말 얼마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구나 하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내가 생각하는 양 이만큼인데 애들은 이만큼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괴리감이 1, 20% 차이가 아니라 한 5, 6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10시간을 해야 되는데 2시간을 하고 자기는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양이 확보가 되면 복습을 자연스럽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제가 꼭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성과가 나오거든요. 성과가 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재밌어집니다. 공부가 가장 재미없는 이유는 성과가 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전까지만 공부하고 성과가 안 나오니까 되게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 열심히 해서 어떤 뭐 세계적인 선수는 한 9.5초가 나와갖고 금메달을 따는데 어떤 선수는 9.9초 9.9초만 나와도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의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이 선수보다 훨씬 재미가 없을 거예요. 성과가 안 나오고 나는 달리기 한 8등하고 전 세계 8등이면 엄청 빠른 건데 성과가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죠. 퀀텀 점프를 해서 9.5초가 나오면 성과가 나오니까 되게 재밌죠. 근데 운동과 다르게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전국 1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전 세계 1등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제가 생각하는 적당한 수준은 뭐 보통 학생이 한 3, 4배 수준이긴 하지만 그 정도 이상만 확보가 되면 성과가 나고 재밌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성과가 나지 않으면 그때가 가장 재미가 없죠. 그 다음에는 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본인도 성취감을 느끼고 좀 동기부여가 셀프 동기부여가 되는 상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리풀 이용료는 학기 중에 35만 원이고 방학 기간에 50만 원인데 이번 방학 때는 학기 중하고 동일하게 35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서리풀 클래스를 하면 추가 비용이 있냐?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그냥 35만 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 수익 모델로 만든 모델이 아니에요. 정말 학생들에게 그런 경험을 좀 맛보게 해주고 싶어요. 성공 경험들을. 그만큼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학생 본 적도 거의 없고 어머님과 저는 학생을 되게 시키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의 의지잖아요. 학생의 의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등록시킨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면 탈락할 거예요. 학생에게 저희 다 녹화하고 있거든요. 이 녹화 영상을 학생에게 보여주고 한번 해볼 생각이 있냐 라고 물어보시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그때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이 선택했을 때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서워서 신청 많이 안 할 거예요. 방법을 모르지만 정말 잘하고 싶은 학생들의 마음이 학생들이 다 누구나 있거든요. 정말 잘하고 싶다, 나 정말 노력하고 싶다 하는 학생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법을 익힐 기회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학생들에게 있어서 큰 기회가 아닐까. 그리고 겨울방학은 이게 2달이나 되잖아요. 2달이나 되니까 큰 변화의 시기인 건 맞는데 2달이라서 사실 되게 쉽지 않아요. 이게 여름방학 4주밖에 안 되니까 해볼만 한데 겨울방학 2달이다 보니까 2달 동안 이거 꾸준히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어떤 학생도 쉽지 않은 만큼 성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 학생이 이제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왔든 그 성과를 분명히 다 뛰어넘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고 그냥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오후 2시라고 써 있는데 뭐 학생들이 일찍 오면 11시에 열어주고 있고요. 학기 중에 학교를 안 갈 때는 또 아침에 열어주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방학 때는 아침 9시부터 하고 있고요. 방학 때는 밤 12시까지 합니다. 1월과 2월에는 일찍부터 해야 되니까 다음날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새벽 1시까지 하면 방학 때는 일찍 와야 돼서 12시까지 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그러니까 학기 중에 주말에는 지금은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1시까지 하고 있어요.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실 이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3가지만 잘 관리돼도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가장 큰 게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스마트폰 때문에 사실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스마트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죠. 스마트폰 관리는 서울풀에선 제가 직접 다 하니까 저나 실장님이 다 해주시니까 스마트폰 뭐 쓸 수가 없어요. 쉬는 시간에도 안 주거든요. 점심시간이나 뭐 저녁시간 밥 먹으러 갈 때만 주거든요. 학원 갈 때나 뭐 이럴 때만. 스마트폰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리풀 스터디 카페에서는 인강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의 들으려고 노트북을 열겠지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할지 그리고 강의 듣는 건 사실 충분히 집에서도 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귀한 시간에 강의 듣는 거를 원치 않아요. 만약에 강의 듣는 걸 허용해주면 또 뭐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 귀한 시간에 강의나 듣겠죠. 강의 듣는 건 저는 뭐 그렇게 공부한다는 생각이 사실 안 들어요.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나은 정도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나 게임 이런 게 정말 좀 힘들죠.
컨트롤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스마트폰만은 저희가 직접 관리해 드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학생도 가끔 있거든요. 핸드폰 안 갖고 왔는데요 하고 안 내는 학생들. 네, 그런 학생들은 핸드폰 안 갖고 왔다고 핸드폰 미제출 사유서를 또 내요. 네, 이렇게 핸드폰 미제출 사유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어머니께 이걸 카톡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가져갔는데요? 라고 하시겠죠, 어머니가. 네, 안 가져갔을 때만 적게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그 외출증을 반드시 쓰고 나가게 하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관리도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몇 시에 들어올지를 다 적고 나가게 해요. 사실 뭐 그거 늦으면 뭐 이렇게 뭐 혼낸다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밥 먹는데 뭐 내가 40분을 적었다. 그러면 40분 이내에 들어가야 돼 하는 자각이 생기잖아요. 학생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독서실 가서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저녁 먹기 전까지는 그래도 공부 좀 하거든요. 친구들하고 한 3명에서만 같이 저녁을 먹어도 저녁 먹으면서 떠들잖아요. 떠들다 보면 이게 끝이 없어요. 독서실에선. 학원에서는 잠깐 밥 먹고 다시 들어오기라도 하는데 관리해주는 뭐 규율이 없는 거죠. 하지만 40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으면 뭐 41분이 걸리든 42분이 걸리든 어찌됐든 40분 정도에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이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1, 2분 늦으면 좀 늦었네 일찍 와 그냥 이 한마디 하면 충분해요. 애들도 자기가 늦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기분이 상할 필요는 없거든요. 기분이 상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다 경험하셨을 텐데 학생들하고 절대 싸우거나 기분 나쁘게 얘기하거나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잠이라는 게 사실 많이 자도 졸리고 적게 자도 졸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잠에 대한 욕심이 되게 적은 편이에요. 사람들이 저만 보면 언제 자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그냥 그만큼 자는 게 익숙하거든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5시간 안팎으로 이렇게 자는데 저 한 번 많이 잔 적이 있어요. 뭐 7시간, 8시간 뭐 이렇게 잔 적이 있는데 어차피 낮에 졸린 건 똑같더라고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좀 뭐 피곤한 게 좀 덜하긴 하지만 어차피 졸리거든요. 그냥 졸린 거는 그냥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자도 밥 먹으면 졸리고 졸리면 서서 공부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서서 공부를 시키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서리풀 다니면 익숙해져서 여기도 뒤에 보시면 입식 책상들이 있는데 그냥 학생들이 그냥 알아서 나와서 공부해요. 서서 공부하는 게 잘 되는 걸 경험해 본 학생들은 다 알거든요. 그리고 이게 졸거나 피곤해하는 건 뭐 저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서서 공부해 하면 애들이 알아서 나가서 서서 공부해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서서 공부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창 시절에 그냥 늘 쭉 서서 공부했거든요. 그냥 서서 공부하는 게 집중력도 좋고 졸음도 방지가 되고 장점이 많습니다. 네, 여기 입식 책상들이 이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서서 공부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 플래너를 학생들이 오자마자 쓰게 하고 있어요. 계획 세우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네, 대부분은 그냥 그때그때 계획을 세우죠. 학생들이 계획 세우는 거는 오늘이 뭐 15일이면 국어, 16일이면 수학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하루에 한 과목씩 이렇게 써서 시험 대비할 때도 이렇게 하면 학습을 공부할 수 있는 게 매우 적어요. 최소한 한 시간 단위로 쪼개서 뭐뭐뭐 공부할지를 좀 적어놔야 효율적으로 시간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국어 5시간, 수학 5시간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국어 1시간, 수학 1시간, 국어 1시간 이렇게 하는 게 좀 덜 지겹거든요. 효율성 면에서도 더 좋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이거를 아직 평가 및 반성이라고 써있는데 좀 바꿨어요. 반성이라고 하니까 못하는 것만 계속 쓰더라고요. 자기 셀프 칭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냥 오늘의 학습 및 잘한 점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잘한 거 위주로 적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진 찍어서 어머니께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독서실 같은 경우는 실장님이 학생들이 뭐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뭐 폰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저희는 그냥 다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멍 때리고만 있어도 그냥 옆에 가서 뭐 잘 안 되는 거 있니? 하고 한마디라도 하거든요. 멍 때리는 걸 좀 막아야 되거든요. 그냥 이름만 불러도 멍 때리는 게 깨지거든요. 딴 생각하고 있다가도 누구야? 하면 갑자기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 게 사실 관리죠.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게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는 종이 계속 쳐요. 그러니까 매시 정각에 9시에 시작하니까 9시에 종치고 55분에 종치고 이때 55분간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이 5분이에요. 다른 데 보통 10분씩 쉬는데 저는 5분으로 해야 50분간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작과 끝날 때 이렇게 조금씩 집중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5분 쉬고 또 정각에 또 종치고 55분에 또 종치고 계속 종이 치거든요. 학생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뭐 종치면 쉬는 시간이구나, 종치면 다시 시작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1시간 단위마다 시간 관리 효율적으로 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메이저 재원생들은 제가
마음 편히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제가 알려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좀 조심스러운 면이 사실 좀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나 저희 학원 학생도 아닌데 제가 그래? 이거 아닌데?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재에 대한 신뢰성? 자체 교재는 사실 제 기준에는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 이상한 문제도 좀 있고 가르치면 좀 스트레스가 좀 있더라고요. 특히 뭐 문제 오류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오타 뭐 다들 아시죠? 자체 교재들은 오탈자도 많고 문제 오류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 거 하나 뭐 질문 받으면 저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아무리 봐도 아닌데, 아무리 봐도 문제가 이상한데 알고 보면 문제 오류고 이런 게 좀 많아서 그런 건 좀 조심스럽고, 하지만 메이 재원생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마음 편히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뭐 미적분에서 뭐 미분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미분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모르겠어. 그러면 미분을 다시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뭐 수학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그 단원에서 또 뭐 풀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알려줍니다. 제가 뭐 여기 스터디 카페니까 피칭이 안 돼! 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9시부터 10시까지 매일매일 메이저와 뭐 서리풀 공부하게 되면 대단한 일들이 저는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학생이 하겠다고만 하면 정말, 학생도 처음에는 의욕이 불타서 처음에 되게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의욕이 불타기보다는 그냥 좀 힘을 좀 빼고 그냥 끝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오히려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주하는 게 기적이죠. 사실 완주만 해도 저는 충분히 성과가 날 것 같아서 의욕을 너무 많이 갖지 말고 오히려 힘 빼고 하면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원생만 아니요. 재원생 아니래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학원 다닌 학생은 제가 수학 티칭할 때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이고, 메이저 재원생이면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알려줄 수 있겠죠. 근데 그 관계 없어요. 네, 수학학원 재원생 아니랄 때고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수학학원과는. 이게 매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평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평일. 주말도 열긴 여는데 제가 주말까지 관리하기 힘들고 평일 위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평일 5일 중에 4일을 올 수 있고 3일을 올 수 있고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학원 스케줄까지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목에는 뭐 10시부터 뭐 12시까지 학원이 있다. 그럼 그 시간에 가는 거 제가 아니까. 그러니까 방학 때 사실 어머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일 수 있죠. 그러니까 서리풀 오면 제가 학원 관리, 밥 먹는 거 관리까지 스케줄 관리 제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9시에 와 있다가 공부하다가 만약에 영어 학원 그쵸, 갔다 와서 또 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때 갈 때마다 외출증을 쓰고 가니까 제가 언제 올지 다 파악이 되거든요. 학생별로 스케줄표를 다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온다, 이거는 좀 의미가 없지만 한 번은 오더라도 얘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영어학원에 있는 시간인 걸 제가 아는데 공부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한 2시간 정도 여기 있다가 또 다른 학원 가는 거 알면 2시간밖에 안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제가 하루를 관리한 거잖아요. 이거는 의미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여기 서리풀 오는 거 자체가 한두 번밖에 안 된다. 그러면 관리가 사실 힘들거든요. 사이버 관리는 좀 어려우니까. 네. 5일 오고 학원 있을 때는 나가고 그쵸. 네네. 제가 한 4시까지 있고 한 5시나 6시 이후로는 또 저희 김용 원장님이 또 저녁 때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뭐 주말은 주말대로 또 서리풀 계속 운영되니까 네, 공부할 시간은 충분히 많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주말에 식사하는 시간이 조금 다른 평일이랑 달리 좀 이렇게 뭐 2시간 뭐 이렇게요? 네. 네,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족 식사가 주말에 있어요. 그런데 너 40분 만에 가족 식사하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출증을 쓰고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 6시에 나가서 8시에 돌아올 거라고 쓰면 왜 2시간 먹으면 가족 식사야? 알겠어, 갔다 와 하면 8시에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통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면 나 그냥 오늘 쉴래 하고 다시 안 가죠. 사실 현실은 그걸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2시간 이내에 와서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만 있다고, 공부하기 싫어도 와 있으면 그냥 딱히 할 게 없으니까 하게 되거든요. 강의도 못 듣게 하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학생들은 항상 뭐가 됐든 공부할 게 있어요. 할 게 없어서 걱정인 학생은 제가 얼마든지 줄 수 있고, 그런 학생은 근데 없더라고. 항상 할 게 있는데 못 할 뿐이지. 대부분 고2산인가요? 아니에요. 뭐 가장 어린 학생은 중1도 있어요. 근데 중2 되는 학생이죠. 내년에 중2 되는 학생. 초등학생은 받지 않고요. 네.
네네, 맞습니다. 초등학생은 지금 뭐 서리풀 이용이 불가능해요. 위치는 여기서 가까운 건가요? 아, 네, 가깝습니다. 그 SLP 어학원 아시나요? 네, 그 건물 6층이에요. 네, 여기 나오는데 여기 서리풀 스터디 카페 간판 보이시죠? 여기 뭐 짱솔 수학 들어오고 SLP 어학원 있는 건물 6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2 때 겨울방학 때 애가 질려서 더 안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중요할 때 더 안 할 거일 수 있다고. 네네. 괜찮을까 걱정이네요.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치고, 그러니까 고1 올라갈 때 뭐 윈터 뭐 제가 다른 학원들은 뭐 다른 윈터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뭐 특별한 걸 더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겨울 방학 때는 주 5일 수업 듣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주 5일 동안 수학을 듣는다. 그럼 숙제를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숙제량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숙제량만 해도 한 3시간은 해야 좀 다 할 수 있는, 최소한 3시간을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3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만약에 3시간 숙제를 안 하면 숙제가 구멍이 났으니까 진도가 늦어지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완벽하게 하는 게 일단 1번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토 나오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기존에 하던 것보다 엄청나게 얹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기로 한 거를 다 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거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을 하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헐떡이면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걸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머님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네, 원래 해야 되는 학생이 이만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만큼씩만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만큼 해야 되는 걸 이만큼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뭐 좀 더하는 학생이 있겠지만 뭐 그런 학생은 원래 잘하는 학생이고, 그냥 해야 될 것들을 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뭐 핸드폰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 시간을 뺏겨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좀 뺏기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 누군가가 알아준다,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